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자, 정권의 지금 온갖 공작, 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네. 이 음해 네. 또 뭐 수사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이 방송을 볼 때쯤에는 이제 네, 결과가 야당의 후보가 결정됐을 거라 보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양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면 이제 1대1 구도가 됐을 건데 네. 지금 하나 분명해지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문정권 그리고 민주당 네. 그리고 이재명 이 세 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네.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네. 심지어 뭐 4개 언론사 합동조사라는 데도 보면 문이 팍 떨어져서 네. 그렇죠. 30%대로 네. 그 조사는 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MBS인가. 네. 그래서 4개 여론조사 합동조사라고 하는 데서도 문이 30%대로 떨어지고 네. 이재명이 지지율이 지금 이제 계속 그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의 지지율도 8%가 일주 만에 빠졌어요. 네. 민주당에. 네. 그래서 그리고 정권 교체가 그 조사에서도 20%가 더 많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다른 조사에는 28%막 30%까지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대한 국민의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나아버리고 있는 행국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대장동은 어떻게도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깝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특검 도입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재명의 지지자들의 그 확장성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여러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좀 이탈하는 숫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여론조사에서 일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네. 8%가 떨어져서 27%로 떨어졌어요. 네. 저 동당에는 38%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지금 네.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대선이 좀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비춰져요. 아마 물밑에서는 플랜 B를 논의하고 있을 사람들이 꽤 있겠네요. 민주당이나 그 청와대에서는. 제가 그 서른하고 김부겸 발언을 유심히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선대위가 이제 당의 그 뭐 후보 네. 선대위 출범식이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네. 서른이 뭐 남미 출장 간다고 하면서 2주 동안 안 네. 나온다면서 네. 하는 말이 후보들이 다 흠이 있고 네. 고만고만한 장점 단점들이 있다. 다 네.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를 내년 같으면 후보 앞에서 못하죠. 선대위원들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아마 결정적으로 지켜서 고생할 건데 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니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예, 있죠. 또 이재명이 40조 그 재난지원금 네. 25조에 지혜가 앞에 15조 해서 선거 전에 네. 이 돈을 더 풀자 하니까 김부겸이 곧장 당일날 언론에 나와가지고 네. 여력이 없다 이래 말했거든요. 네. 그것도 과거 같으면 조율을 해서 말을 하고 또 후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한번 뭐 노력해 봅시다라든지 네. 요 정도로 말하는데 막 일거에 거절을 해버리는 네.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네. 여당 내부에 제가 더불어 거수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생각 없이 승복을 하는 그런 정당에서 네. 보기 드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덮여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민주당 전체가 깨닫게 되면 이제 후보 교체론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 대목에서 김만배가 구속되면서 네. 이재명이 다 해난 거를 우리가 네, 받은 그분. 거지. 네. 우리가 이재명이한테 뭐 하라는 거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키를 힌트를 줬죠.
확실하게. 예, 그래서 다 이재명이 짜서 다 한 거다. 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다. 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를 처벌하려면 이재명이부터 처벌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동규 폰 이야기가 하도 안 논다니까 이제 설거문이 나오는데 예. 이 압수수색하는 날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정진상이고 예. 정진상이도 또 인정을 했어요. 자, 유동규가 압수수색 나왔을 때 이제 조사받고 곧 깜빵 간다는 걸 느끼고 아, 그랬죠. 그걸로 예.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조정할 건지. 유동규가 이재명 말대로 지는 원칙대로 했는데 예. 유동규가 저걸 다 바꾸고 저 초과 수익을 보도록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짜주고 이랬으면 예. 만약에 그랬으면 그럼 시장이 병신인 거죠. 그러면. 저기 유동규가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하죠. 바로 왜 전화했는데 네가 다 해쳐먹었잖아 네, 하고 네. 끊어버리거나 안 받거나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김만배가 저것들이는 뭐 한번 취재 때 받고 잘 모르는 사이다 하고 이재명하고 김만배하고 네. 이야기하고 남욱이하고 이재명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김만배가 언제든지 유동규를 뛰어넘어서 이재명이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설 로펌을 운영했던 김만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제일 힘들어하고 공을 들였던 사설 로펌을 실제로 김만배가 거의 운영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소통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접 통화했겠죠. 그리고 막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내 결정으로 몇천억씩 이렇게 벌게 해줬다면 그 몇천억씩 번 사람들이 네. 반드시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죠. 별도로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조그만 브로커들도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챙기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 실제로 거기서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중간에서 700억을 남욱인이 김만배를 이렇게 쪼아서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내한테 내라 이런다면 예. 김만배나 남욱이가 이재명이한테 전화해서 이르죠. 네 쫄개가 예. 니한테 가야 될 걸, 예. 예? 지한테 내놔라고 한다. 예.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거는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윗선으로 정진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재명한테 다이렉트로 하든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는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될 때까지 네.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내친 게 아니라 그렇죠. 경기도 지사가 되었을 때 2018년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관광공사 두 번째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다면 네. 이거는 이재명 입장에서 유동규가 지가 시킨 대장동 미션을 잘 했다는 지가 거죠. 나서서 이재명은 뒤에 숨어 있고 잘 처리를 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해줬겠죠. 그러니까. 설사 유동규가 남욱이나 정영학이한테 김만배한테 좀 푼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1, 2억 선 3억은 푼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재명이가 용인해준 범주 안에서의 푼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대부분은 네. 다 보고가 저쪽으로 당연히 보고가 된다고 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 이렇게 기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얼마가 들어올지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쪽에 아마 김만배가 하는 수입과 네. 지출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당연히 저 이재명 측에서도 네. 받아서 네. 네가 얼마를 썼고 얼마쯤 남는데 네. 우리한테 얼마쯤 갖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어떤 큰 게 설계하고 기획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설계하고 기획한 사람이 아래 직원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거를 그만둘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있을 때 성남에 몇백 채 이상 크게 한 규모가 예, 예. 지금 위례, 그 다음에 대장동, 예. 그 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의 가스공사 부지 네 개가 다 특정한 업자들한테 그렇죠.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용도 변경, 용적률,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서 임대주택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여주고 용도는 상향시켜주고 그리고 또 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또 거기에 보면 이재명과 알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동산 개발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지 속에 뭔가 해먹을 건덕지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나 또 이런 부분에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구도로 짜서 그렇게 했죠. 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손해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냐면 임대주택을 지으면 손해를 본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도 나오던데 그 이야기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손해를 본다는 말이 그 한마디가 이재명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얼마나 부동산 개발의 이익과 손해에 얼마나 민감하게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발언이에요. 제가 그 이재명의 동영상 중에 하나를 보다가 도대체 아파트가 왜 비싼 거지요?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둑놈이 뜯어먹으니까 비싸다. 그래서 자기는 아파트를 직접 공공이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그 업자들이 가지고, 업자들이 최대한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거는 좀 체면이 없다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역대 이런 식으로 이 성남시 관할에 있었던 토지 개발, 박근혜 정권이 서슬이 부를 때 이거 뉴스테이 좀 지어라. 도시공사, 가스공사 이전트에 보통 관철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남시장이 거기는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공장 유치 부지다고. 성남시가 그래야 먹고 산다고. 그래서 반대해놓고 박근혜 정권이 2016년 말에 그때 의회까지 동원해서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말에 힘이 빠지고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저 가스공사 터에 아파트를 짓도록 시가 반대하는데도 거기에 용도를 주거를 넣어가 기업구 지어요. 그리고 수천억을 해먹게 해요.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보통 사람은 공장 짓는다고 중앙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물론 뉴스테이라고 민간 임대 아파트 업자지만 그걸 반대해놓고 정권이 이제 힘이 빠져서 아파트 짓자 용도 변경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좀 양심이나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전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뭐 이렇게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도 착수 안 했고 또 수사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은 관계없다라고 덮어주는 정권의 엄청난 노력과 엄호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재명에게 넌더리를 내면서 여권 지지자들,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어떻게 봐요? 진실이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거든요. 근데 진실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전부 그 이재명 관련 사람들은 전부 진실을 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 그 탄핵이 아니라 그 특검 요구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70% 정도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율이 더 이상
확장되는 거 없이 그냥 그 상태 고착되든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확신을 갖고 그 대장동 특검을 대장동을 사건을 바라보게 된 거 아닌가. 예. 그 사람들은 어떤 말로 돈을 뿌려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골뱅이 딱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늪처럼 계속 예, 빠져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지금 행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예.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여권으로서는 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동당의 후보가 정해져서 네.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한 10% 이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것 저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예. 이재명은 답보 내지 떨어지는 추세지만, 야권의 후보가 되면, 컨벤션 효과로 10%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소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 말씀이 맞다고,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을 쳤던 여론조사 업체들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야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10% 이상 격차가 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 이상 차가 벌어지면 네. 그게 역대 아마 대선 후보가 2007년 빼고 네. 그런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지고 가면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규명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특검이나 규명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막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골뱅이 딱 지그시 들어가면서 점점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새로운 폭로들이나 이런 제보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크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예.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대장동 관련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비리들이 비리 추정되는 그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은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선거가 예. 거의 이재명으로서는 어렵다. 그럼 이재명이 어려우면 여건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플랜 B 이야기가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솔직히 보면 여권으로서는 진골이나 선골도 아니고 그렇죠. 육두품도 육두품도 아니죠. 그런 네. 운동권도 뭐 학생 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네. 뒤늦게 뭐 변호사 따서 변호사 한 판을 가지고 운동권에 접근한 거죠. 네. 성남이라는 지형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만 해도 정동영이 따라다니고 뭐 정동영 뭐 이 지지 모임 대표 뭐 공동 대표 이런 정도였고 네. 땅에 부대변인하고 이랬거든요. 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저렇게 낚아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동권 핵심 386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신들이 이 뭐 한국의 좌파의 역사에서 네. 자기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마피아 조직을 저 시골의 양아치가 차지해버린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그 기세나 그 지위에 눌려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재명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그 네. 교체하는 부분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운동권 출신들. 예.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중에 이재명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송영길 위에 뚜렷하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386 운동권 그룹들이 따로 이제 이재명이 지지세가 지지부진하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운동권 멤버들을 보면 그 안에서 후보를 찾기는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플랜 B를 구상을 할지 아무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을 지금 인던 후보를
저 끌어내려면 이재명 스스로가 그만둬야 될 건데. 간단하죠. 이재명 끌어내리는 거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절대로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버틸 거거든요. 네, 절대로 그만두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물리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러려면 대안이 있고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네.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다시 경선을 하는 것도 좀 이거 모양도 우습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래도 빨리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플랜 B를 빨리 하는 게 실제로는 대선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자기들 쪽에는 그러겠죠. 빨리 실행하는 게. 예. 근데 이재명이 완고하게 버틸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버틸 거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넘어갈 만한 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비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대비하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버리면 이재명의 배임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후보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지금 없잖아요. 4명 중에 1명이라도 불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유동규, 네, 그다음에 김만배, 그 나무, 정영학이 이런 사람들 중에 1명이라도 진실을 불어버리면 진실을 불면 그냥 딱 끝나버릴 수 있고 그들이 진실을 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배임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청와대 권력에서 비호만 안 하면 이거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재명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또 언제로 잡을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저 사람들이 이재명을 내리고 다시 후보를 내서 경선에서 하나 뽑아서 내는 게 네. 아직은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지금은 시간은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모양이 너무 우습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선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냐. 그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범좌파 진영에서 힘 좀 쓰는 자들이 그 중에서 또 이미지가 뭐 너무 나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후보 1명을 뭐 내고 뭐 중도 좌파쯤 되는 성향을 그쪽으로 이제 저 거수기당의 의원들 상당수가 좀 이탈해 가고 그리고 뭐 일부 중도나 뭐 과거의 보수나 이런 사람들도 좀 끌고 모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후보가 이제 나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을 좌파 진영은 보니까 신호 전달이 빠르더만요. 그래서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3등으로 쳐질 때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가 좀 압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조사 들어가서 구속되느니 그냥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결국 좀 이 중간에 무소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게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그렇죠. 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가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지금 너무 그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때가 너무 많이 묻어버렸어요 이번에.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간판 그대로 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그걸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옮겨가는 양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수 쪽의 사람들을 조금 그 영입을 좀 해가지고 민주당의 색채를 최대한 뺀 다음에 하는 거죠. 끈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면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기득권 청산해서 이재명도 윤도 다 기득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또 보여요. 근데 이제 저는 과연 이제 그럴 만한 인물이 얼마나 남아 있나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서 오히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 지지는 자기들이 바치면 15까지는 올릴 그렇죠. 오히려 좀
화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뉴페이스가 예. 낫다고 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부항이 초기에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그 작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그 지금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 그 문재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0%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는 예. 이재명 가지고는 저 이걸 가지고 공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선거가 아무리 뭘 해도 예, 예. 안 되는 상황이다. 며칠 전부터 저도 이재명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어떤 수를 써더라도 프레임을 바꾸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바뀌잖아요. 예, 프레임 자체가 안 바뀌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그 이기는 예가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을 수사받을 걸 자기가 전부 수사받고 국민들이 봤을 때 조사를 다 하고 예, 예. 돈의 내역까지 다 해부되고 예. 나서 나는 이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예, 예.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늪이 대장동이 확실한 늪입니다. 늪. 그 과거에 이명박이 BBK니 다스니 빠져나갔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 그렇죠. 이명박이 그 입증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은 그때 선거 치를 때는 이런 정도로의 그 관계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렇죠. 상당히 좀 추정이나 이 확신은 들지만 증거라는 거나 또 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약했죠. 예,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중에 그 부동산 개발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예. 개인 비리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의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은 부동산 개발 국민들이 매일같이 겪는 집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건이 가장 경시했던 것이 이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부분을 네, 여건이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네. 지금 큰 실책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추정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게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막다른 골목으로 네. 몰려가는 것 같고 네. 여건이 어떻게 이제 꼼수를 낼 건가 우리가 네.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후보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지금 이럴 네. 때일수록. 지금 이런 부분에 뭐 따놓은 당상이다. 내일 이제 후보가 되면 네. 이겼다. 뭐 이렇게 가다가는 저쪽에서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한 온갖 수를 다 부려야 되는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고.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표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여당 또 야당에 새로 후보가 되는 사람은 과감한 개혁과 또 아주 철저한 성실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